혼자서는 위대해질 수 없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1968년 세계은행은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립적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 전 세계 경제학자 92%가 한국을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반세기 후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그 성장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벨기에의 한 노학자는 48년 동안 이 비밀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만든 것은 화려한 정책도 거대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브뤼셀의 늦가을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국제사회 연구포럼 대강당 입구에는 젖은 우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복도엔 축축한 외투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강연장 안은 회색빛 조명 아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제학자, 사회학자, 기자, 유학생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한국 산업화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었죠. 수출 통계, 재벌 구조, 국가주도, 개발 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단상 위로 올라온 루시엥 베르트랑은 달랐습니다. 은퇴 안경을 쓴 80대 노학자. 그는 원고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종이봉투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의 어느 골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평상, 엉성한 벽돌담, 맨발 아이들, 허리 굽은 노인, 작업복 차림 남자들. 그 한가운데 낡은 흑백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중은 당황했습니다. 경제 강연에서 왜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건가요? 루시엥은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1968년. 그가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립적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고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69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은 수치였죠. 전 세계 경제학자 92%가 한국을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루시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프랑스 경제학자 에리크 로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루시엥의 제자 오하나 린드가 노트북을 열어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핀란드계 한국학 박사과정 연구자. 그녀는 스승을 존경했지만 오늘만큼은 불안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경제 성장을 설명하겠다는 건 너무 무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루시엥은 계속했습니다. 반세기 후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69달러였던 1인당 소득은 33,000달러를 돌파했죠. 200배. 인류 역사상 이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흑백 사진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 이미지가 확대되어 떴습니다. 평상 위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장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루시엥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채웠습니다. 한국의 성장에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만이 아니었고요. 수출 통계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5가지 장면이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지금의 60, 70대 한국 남성들. 나라의 허리를 평생 떠받친 그 세대의 기억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5가지 장면입니다. 에리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루시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흥미롭긴 하지만 결국 일화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국가 성장의 원인을 설명하시려면 제도와 자본과 정책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진과 회상은 학술적 자료가 아닙니다. 강당 안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루시엥은 에리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에리크.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사람을 변수로 넣지 않았습니다. 에리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루시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977년 처음 한국에 갔습니다.
당시 저는 32살도 안 된 젊은 연구자였죠. 한국은 막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제 통계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의 정신없는 활기였죠. 허름한 선술집 한켠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사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루시앵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더 굵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속 어딘가에 한국인의 진짜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요. 오하나가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루시앵은 다시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십 차례 한국을 오갔고요. 수백 명의 한국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논문을 쓰고 책을 냈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진짜 원동력은 화려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루시앵은 사진 속 얼굴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지금의 60, 70대 한국 남성들. 나라의 허리를 평생 떠받친 세대의 가장 깊숙한 기억 속에요. 에리크가 다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결국 추억이지 않습니까? 추억으로는 성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루시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추억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는 또 다른 이름을 꺼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한국인은 기업가도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경북에서 올라온 한 무뚝뚝한 남자였죠. 루시앵의 손이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대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 피곤한 눈빛 하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표정. 이름은 윤태수. 루시앵이 말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보며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서울역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자신은 담배도 피지 않으면서 옆 사람에게 라이터를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는 노인을 슬쩍 앞으로 세워주던 사람이었어요. 오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연장에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윤태수 같은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루시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5가지 결정적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48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 장면들이요. 에리크가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루시앵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흑백 사진을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골목의 흑백 텔레비전 앞에 모인 사람들. 이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강당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루시앵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성장을 숫자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언제나 얼굴이 있었고요. 그 얼굴들은 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얼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이 끝내 계산하지 못한 변수, 바로 사람의 이야기를요. 강연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앵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1970년대 초여름, 한국의 어느 작은 골목으로요. 1970년대 초여름의 어느 저녁. 경북 안동 근처 작은 읍내 골목이었습니다. 낮 동안 땅을 밟은 열기가 아직 흘길에 남아 있었고요.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 보리밥 뜸드는 냄새가 골목을 채웠죠. 아이들은 고무신을 질질 끌며 뛰어다녔고 아주머니들은 부엌에서 바깥을 기웃거렸습니다. 골목 끝 만화방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세계 타이틀전 중계가 있었습니다. 어린 윤태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반쯤 먹던 보리밥을 삼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박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민폐 끼치지 말고 어른들 오시면 비켜라. 하지만 순애 역시 손에 묻은 앞치마를 닦으며 조금 뒤 천천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야단치는 척하지만 사실은 오늘 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숨쉬는 그 장면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만화방 앞에는 이미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남자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탄 배달하던 아저씨, 시장에서 집 나르던 청년, 새 들어 사는 가족, 평소 인사도 잘 안 하던 집주인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노인들이 앉고 아이들은 틈을 찾아 쪼그려 앉았습니다. 전봇대에서 길게 늘어진 전선. 만화방 주인이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나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태수는 맨 뒤에서 까치발을 들고 화면을 보려 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름 모를 아저씨가 말없이 태수를 앞으로 당겨 세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아저씨를 봤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골목은 이미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참외를 깎아 돌렸고 누군가는 막걸리 잔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틈에 끼어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드디어 화면이 또렷해졌습니다. 링 위에 선수가 올라섰습니다. 골목이 동시에 들썩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몸을 숙였고요. 같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주먹이 터졌습니다. 골목이 폭발했습니다. 평소 세입자한테 한마디도 안 걸던 집주인이 그를 끌어안았고 늙은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윤태수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저씨의 손이 태수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이겼다, 이겼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수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승부가 끝난 뒤에도 골목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왜 어른들이 우는지 몰랐지만 어른들 따라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그 승리는 링 위에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하나의 감정으로 출렁이는 밤이었습니다. 루시앵 베르트랑은 훗날 이 장면을 수십 명에게서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거의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산이든 강원도 산골이든 전주든 골목은 달라도 구조는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모아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만드는 장치였죠.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윤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순애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이겼나? 태수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바닥에 남겨뒀던 마지막 숭늉을 데워주었습니다. 대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그릇이 얼마나 큰지 태수는 알았습니다. 루시앵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혼자 환호하지 않았다. 늘 같이 울었고 같이 이겼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가난했다. 텔레비전은 동네에 한두 대뿐이었고 화면은 흐릿했으며 자리를 차지하려면 1시간 전부터 나와야 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사람을 모았다. 오하나 린드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단순히 스포츠 관람 아닌가요? 루시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공동정서 경험이다. 사회학 용어로는 그렇게 부르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경험 말이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낯선 타인이 아니라 같은 편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속이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는 거지. 오하나가 메모했습니다. 루시앵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60, 70대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그 밤을 기억한다. 홍수환이 이겼을 때, 기밀이 박치기를 했을 때, 골목이 터져나가던 그 순간을 말이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 세대를 하나로 묶었다. 혼자서는 위대해질 수 없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어린 윤태수는 그날 밤 처음 배웠습니다. 이기는 건 링 위의 한 사람인데 살아나는 건 골목 전체라는 것을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감각이요. 루시앵은 브리셀 강연장에서 말했습니다. 골목에서 배운 함께는 어디서 더 단단해졌을까요? 답은 군대입니다. 그곳에서 이 세대는 평등과 전우애를 배웠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윤태수는 20살을 갓 넘긴 청년이 되어 입대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비포장 훈련소 마당. 새벽 공기가 날카로웠습니다. 귀를 때리는 고함이 들렸고 지늘기 엉겨붙은 군화가 보였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조교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토했고 누군가는 짐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청년은 어금니를 꽉 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윤태수는 원래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자존심도 센 편이었죠. 남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그런 성격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든 농촌 장남이든 대학 다닌 사람이든 공장 다닌 사람이든 전부 똑같은 머리, 똑같은 군복, 똑같은 번호가 되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이 평등이 서러웠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데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게 너무 모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며 그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구도 옷차림이나 집안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이등병 앞에서는 누구도 잘난 척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강제필이 등장했습니다. 전남 여수 출신. 키는 작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입이 걸었습니다. 첫인상은 경박해 보였지만 태수가 밤에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해주는 놈이었습니다. 어느 날 취침 전 제필은 아무 말 없이 건빵 봉지 밑에서 숨겨둔 초코파이 반쪽을 꺼냈습니다.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라. 네 지금 집 생각나서 죽을 것 같지? 태수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그 한 입이 그냥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너 혼자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눈 덮인 연병장에서 삽자루를 쥔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야간 경계 중 졸다 걸려 단체 얼차려를 받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혹독함 속에서도 작은 인간적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문 편지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고생이 써보낸 건강하세요 한 줄에 막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누구는 편지를 많이 받았고 누구는 한 장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편지를 돌려 읽으며 같이 웃었습니다. 제필이 몰래 챙겨둔 초코파이를 반으로 갈라 태수와 나눴고요. 태수는 휴가 나갔다 들어오며 집에서 가져온 마른 멸치를 제필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싸주셨어. 반찬 삼아 먹어. 제필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손맛 좋겠다. 대사는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시앵 베르트랑은 훗날 수십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혹독했지만 그 안에서 전우애가 생겨났다는 것. 초코파이 하나, 위문편지 한 장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 루시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완벽해서 청년들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견디기 힘들 만큼 거칠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를 붙잡은 손이 더 깊이 몸에 새겨졌다. 오하나 린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군대가 그렇게 좋았다는 뜻은 아니죠? 루시앵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잔인한 곳이었다. 중요한 건 그런 곳에서조차 한국인들은 사람의 온기를 만들어냈다는 거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태수와 제필은 언덕 위에서 담배를 나눠 피웠습니다. 제필이 물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뭐 할 끼고? 태수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돈 벌어야지. 집에 밥 안 끊기게. 그 답을 들은 제필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니는 잘할 끼다. 니는 사람을 안 버리잖아.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을 안 버린다. 군복을 벗는 날. 태수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낭 속에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생도 버틸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사실은 나와 같다는 것. 루시앵은 브뤼셀 강연장에서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전후에는 사회로 나와 직장 동료애가 되었습니다. 함께 야근하고 함께 버티고 함께 밀어붙이는 방식으로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앵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매일 아침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답은 어머니의 밥상에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거치지 않은 부엌이었습니다. 박순애는 이른 아침부터 쌀독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이 거의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숨부터 쉬지 않았습니다. 남은 보리를 털고 밀가루를 긁어 모으고 감자 하나를 손에 올려 무게를 재봤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동안 그녀의 손은 이미 저녁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재료를 세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 손이었습니다. 어린 윤태수에게 어머니는 늘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쌀이 모자라면 보리를 섞으면서 이게 더 구수하다고 말했고요. 반찬이 부실하면 오늘은 이게 별미다라고 웃었습니다. 태수는 어릴 때도 그 말이 완전한 사실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아이를 속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보다 먼저 절망이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려는 말이었죠. 보리밥 도시락을 싸는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면 보리밥이 드러날까봐 얼른 뚜껑을 덮곤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박순애는 그런 태수의 표정을 보고도 무안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날 도시락 위에 얇은 계란지단 한 줄을 조용히 얹어주었습니다. 그 한 줄이 아이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쌀도 보리도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밀가루를 치대며 마치 잔칫날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제비다. 솥 안에서 감자와 애호박이 떠올랐고 멸치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태수는 배가 고파 기다리다 못해 부엌 문턱에 턱을 괴었습니다. 그는 그 냄새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는 음식 냄새이기 전에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루시앵 베르트랑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재료가 아니라 태도로 가족을 먹였다. 오하나 린드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루시앵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이들은 결핍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없는 걸 있는 척하는 허세도 아니었다. 그냥 오늘 있는 것으로 내일을 이어붙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상이 차려졌고요. 아이들이 둘러앉으면 박순애는 가장 나중에 앉았습니다. 가장 작은 그릇은 언제나 어머니 앞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커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적게 먹었다는 것을요. 자신의 몫을 덜어 아이들 그릇에 얹었다는 것을요. 윤태수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밥을 건네던 손. 그 손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어머니를 고깃집에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제일 큰 그릇으로 드세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됐다. 니나 많이 먹어라. 태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가장 작은 그릇으로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큰 그릇을 드려도 되는데 어머니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루시앵은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없다는 말을 안 했어. 쌀이 없으면 보리가 있다고 했고, 보리가 없으면 밀가루가 있다고 했고, 밀가루도 없으면 감자가 있다고 했어. 그 말을 한 사람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감자도 없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내일 장에 가면 된다고 했어. 그 말을 들으면 진짜 내일이 올 것 같았어. 루시앵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없어도 있다고 믿는 힘. 그 힘이 이 세대를 살게 했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이 세대를 아침마다 일으켰습니다. 브뤼셀 강연장에서 루시앵은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눈을 닦았습니다. 루시앵은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에서 이 세대는 하나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없다고 손 놓지 말 것. 있는 걸 모아 다음 날을 만들 것.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개발 논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부엌에서 배운 생존 윤리였습니다. 오하나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루시앵은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집에서 밥상을 배웠고 학교에서는 사람 옆에 앉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중이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겨울 아침 교실이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입김이 성에처럼 번져 있었고요. 교실 한가운데 조개탄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양은 도시락을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기 전에 제일 먼저 난로 위 자리를 살폈죠. 맨 위에 올리면 빨리 데워졌고 아래쪽은 눌어붙기 쉬웠습니다. 사소해 보였지만 이 작은 경쟁과 양보가 교실의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소년 윤태수는 말수가 적어 먼저 비집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눈치만 보다 끝자락 자리에 도시락을 올리곤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배성우가 등장했습니다. 부산 피난민 가정 출신. 입이 빠르고 사람을 잘 모으는 아이였습니다. 성우는 태수의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네 거 아래 두면 탄다. 이리 줘라. 자기 옆 칸에 슬쩍 끼워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둘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떠들고 태수는 묵직하게 옆을 지켰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난로 앞은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추운 손을 녹이는 아이, 도시락 위치를 조정하는 아이, 그냥 온기가 좋아 가까이 서 있는 아이. 연탄 냄새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검은 재가 난로 주변에 살짝 흩어져 있었고요. 누군가는 그걸 발로 쓸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난로 하나가 교실 전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온기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앉은 아이는 따뜻했고 먼 자리 아이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자리가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뚜껑이 열렸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장아찌, 가끔은 소시지 하나. 반찬은 초라했지만 교실 안의 표정은 이상하게 풍성했습니다. 한 점 바꾸자는 말 한마디면 반찬이 이동했고요. 그 이동에 따라 관계도 움직였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자기 보리밥이 부끄러워 도시락을 얼른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계란말이를 집어 그의 도시락 위에 얹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주는 기다. 쪽팔려 하지 마라. 투박하지만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자기 김치 한 점을 성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통했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반찬이 없는 걸 보면 누군가는 슬쩍 자기 멸치 몇 마리를 건넸습니다. 받은 아이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표시를 했고요. 다음 날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나눴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실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밥 냄새가 확 올라오는 순간 아이들이 동시에 젓가락을 드는 모습. 맨 아래 도시락이 눌어붙어 주인이 투덜거리면 반 전체가 웃는 장면. 점심 후 난로 주변에서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오디오북에서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루시앵 베르트랑은 이 장면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모두가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난로의 온기, 도시락 반찬 교환, 함께 먹던 점심시간. 지역도 달랐고 학교도 달랐지만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밥 먹자가 친해지자는 뜻입니다. 루시앵이 오하나 린드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관계를 입으로가 아니라 식탁으로 배웠습니다. 오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정말 경제성장과 연결될까요? 루시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연결되고 말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공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게. 늘 옆 사람을 챙겼어. 밥을 나눴고 일을 나눴고 고생을 나눴지. 오후 수업이 끝나면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 배성우가 책상을 두드리며 노래를 흉내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불렀죠. 윤태수는 겉으로는 시큰둥했지만 사실 그 소리에 오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크게 부르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한 번 들은 노래는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과 후 운동장.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 땅 따먹기를 할 때도 성호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태수는 구석에서 지켜보다가 누군가 혼자 남으면 슬쩍 다가가는 쪽이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이 묘했습니다. 성호가 사람을 모으면 태수가 그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수학여행 버스 안. 창문에 김이 서리고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멀미 때문에 창가에 기대 있었는데요. 성호는 끝까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누군가 멀미로 힘들어하면 옆자리 친구가 껌을 내주었고요. 밤에 여관방을 빠져나와 별을 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 처음 자는 여관, 처음 먹는 외식.
그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강렬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대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같이 경험하고 그래서 평생 같은 기억을 갖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루시앵은 브뤼셀 강연장에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곁에 있는 법이었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추위를 견디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법이었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하나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루시앵은 계속했습니다. 윤태수는 학교에서 공부보다 더 오래 남는 걸 배웠습니다. 추운 날엔 날로 가까운 자리를 나누는 법, 반찬 한 점으로 사람 체면을 살리는 법, 그리고 같은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빨리 가까워진다는 걸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그 방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이 움직였죠. 에리크 로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결국 향수 아닙니까? 도시락과 난로가 경제를 움직였다는 건 과장입니다. 루시앵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향수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 세대는 어려서부터 나누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사회에서 협업이 되고 연대가 되고 생산성이 되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루시앵은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춘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기타 한 자루가 그들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청중이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오후. 대학가 근처 음악다방이었습니다. 나무 의자, 벽에 걸린 빛바랜 포스터, 한쪽에 놓인 스피커. 컵 가장자리에 마른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황혼이 내리고 있었고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큰돈이 없어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오래 앉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책을 펼쳐놓고 읽었고 어떤 사람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곳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고 혼자 조용히 음악만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 혼자 앉아 있어도 같은 노래를 같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윤태수는 본격적인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배성호를 따라 이런 공간을 드나들었습니다. 성호는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통기타를 들고 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했고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죠. 기타줄을 튕기며 농담을 던지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반면 태수는 직접 크게 부르진 못했습니다. 대신 구석에 앉아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문지르며 가사를 듣는 쪽이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의 성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표현은 서툴지만 한번 마음에 들어온 것은 오래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다방 한쪽 구석. 책을 읽다가 누군가 기타를 치면 고개를 드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미연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손에는 얇은 시집. 그녀는 노래가 시작되면 책을 덮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태수의 시선이 한 번쯤 멈추는 정도였죠. 그녀가 고개를 들면 태수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오래 남았습니다. 시대적 압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복 단속, 통행 금지, 군사 정권의 억압적 공기. 마음대로 소리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거리에는 경찰이 서 있었고 대학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머리가 길면 잘렸고 치마가 짧으면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총 대신 기타를 들었고요. 구호 대신 노랫말 속에 감정을 숨겼습니다. 누군가는 사랑 노래를 불렀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답답한 시대와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까지 읽었습니다. 배성호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태수도 귀를 기울였고 미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잠시 침묵이 흘렀고요.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느꼈습니다. 루시앵 베르트랑은 이것을 조용한 저항이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퀀스는 투쟁 서사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세대는 먹고 사는 일만 한 기계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억눌렸지만 자기 내면을 포기하지 않았고 노래와 공감으로 그 내면을 지켜냈습니다. 태수와 성우가 공단 취업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방 밖 골목길을 걸으며 둘은 말했습니다. 성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고요. 태수 역시 집 사정 때문에 바로 돈 벌어야 했습니다. 니는 어디 갈 끼고?
성우가 물었습니다. 울산 쪽 공장 알아보고 있어. 태수가 답했습니다. 성우가 웃었습니다. 나도 부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주말엔 기타 칠 수 있겠지. 그런데도 둘은 노래를 듣는 그 몇 시간만큼은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이 짧은 숨구멍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못 삽니다. 이 세대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하나 린드는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업화 세대는 그냥 버틴 사람들이 아니라 감수성과 낭만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이었네요. 루시eng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다. 내면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이들은 내면을 살렸어. 음악다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낡은 통기타 줄이 울리는 소리.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침묵.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청춘을 만들었습니다. 루시eng은 수십 명을 인터뷰하며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그 시절 노래 하나쯤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사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 노래가 흐르던 공기는 기억한다는 것을요. 어떤 노인은 인터뷰 중에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배성우가 태수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니도 사람 만나야지. 맨날 일하고 집만 가면 웃자노. 충무로에 괜찮은 데 있다. 태수는 귀까지 빨개지며 시큰둥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고. 나는 괜찮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책을 읽던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난 뒤 커피잔에 식은 향이 남았고요.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루시eng은 브리셀 강연장에서 말했습니다. 통기타와 음악다방. 이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시대에 자기 내면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꿈을 가진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루시eng은 계속했습니다. 청춘은 가난했지만 빈약하지 않았습니다. 통기타 한 자루, 커피 한 잔, 노래 한 곡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오하나가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루시eng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춘에게는 또 하나의 설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빵집 앞에서의 두근거림이요. 강연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빵집 앞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쇼윈도에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유리 너머 크림빵과 케이크가 반질하게 빛났죠. 막 구운 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윤태수는 공장 작업복 대신 가장 멀쩡한 셔츠를 입고 빵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현장에서는 쇳가루 묻은 손으로도 버티는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성우가 억지로 미팅 자리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서미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녀는 태수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미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태수가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팥빙수 좋아해요. 팥빙수 2개 주세요. 태수가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시키고 같이 먹어요. 그게 더 맛있어요. 태수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미연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태수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같이 드세요.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미연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진짜 느낀 건 맛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부드럽게 손 내미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늘 가족과 전우와 동료를 먼저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먼저 같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물었습니다. 일 많이 힘드시죠? 태수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오늘은 좀 덜 힘드네요. 미연이 웃었습니다. 팥빙수가 다 녹을 때쯤 둘은 빵집을 나와 저녁길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태수 손에는 미연이 골라준 크림빵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리세요. 맛있을 거예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둘은 멈췄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루시앵 베르트랑은 훗날 윤태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태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빵집 앞에서 기다릴 때요. 그 사람이 올까 안 올까 두근거리며 기다릴 때. 왜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태수가 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루시앵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이 세대에게서 낭만을 빼앗지는 못했다는 것을요. 브뤼셀 강연장에서 루시앵은 말했습니다. 빵집 앞에 두근거림.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노동과 책임의 인생에서 유일한 숨구멍이었죠.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빵집 앞에서 어색하게 웃는 젊은 남녀. 이 사진 속 청년은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루시앵은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5가지 장면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강연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시 브뤼셀 강연장이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창밖 빗소리는 더 굵어졌고 강연장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루시앵 베르트랑은 단상 위에 사진 5장을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앞 골목. 군복 차림 청년들. 허름한 부엌. 조개탄 난로곁 도시락. 빵집 앞 젊은 남녀. 저는 48년 동안 이 5장면을 따라다녔습니다. 루시앵이 말했습니다. 에리크 로슈가 마지막으로 반론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그건 결국 추억 아닙니까? 루시앵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추억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같은 것을 함께 보고, 함께 버티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두근거린 사람들은 서로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는 생산성을 낳습니다. 에리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루시앵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5장면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함께 울었죠. 혼자 군대를 버티지 않았습니다. 전우가 초코파이를 나눴습니다. 혼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작은 그릇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교환하며 관계를 만들었죠. 혼자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빵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루시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옆 사람이 이 세대를 살게 했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강연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48년 동안 찾아 헤맨 그 단어. 한국 성장의 비밀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함께. 객석에서 누군가 눈을 닦았습니다. 에리크조차 더는 비웃지 못했습니다. 루시앵은 계속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설명을 포기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장면이 교차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어느 경로당. 늙은 윤태수가 혼자 온 노인 옆에 말없이 자리를 내주는 모습. 손주에게 빵을 반으로 나눠주는 모습. 동네 청년이 취업 문제로 주저앉아 있을 때 밥은 먹었냐부터 묻는 모습. 그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생 배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혼자인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방식. 루시앵은 강연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골목에서 함께 울고, 막사에서 함께 버티고, 밥상에서 함께 먹고, 교실에서 함께 나누고, 빵집에서 함께 설렌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을 일으킨 것은 가장 크고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시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끝내 그 2글자가 모든 설명보다 정확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한국 경로당. 윤태수는 집에 돌아와 빵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 최명숙이 물었습니다. 또 손주 줄 거 샀어요? 태수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빵 좋아하잖아. 명숙이 웃었습니다. 그는 빵 한 조각에 담긴 설렘과 귀함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청춘의 두근거림이 노년의 온기가 되었습니다. 루시앵 베르트랑은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윤태수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48년의 연구가 한 사람의 얼굴로 수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만든 것은 정책도 자본도 기술도 아니었다. 함께 울고 함께 버티고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8년 만에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